뭐 문제는 풀면서 할게요. 자, 연소 문제가 이게 나온 거죠. 연소 문제. 와, 이 연기의 유해성은 뭐 얼추 쓰겠는데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보면 연기의 특성 해가지고 연기는 이렇다.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뽑아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연기의 유해성을 물어봤으니까 유해성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연기는 어때요? 특히 연기가 들어가는데 온도가 빠질 수 없잖아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밀도,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유동 확산. 우리는 유동을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그 연기의 유해성은 뭐 누구나 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연기의 유해성은 뭐 시각적, 생리적, 심리적. 이걸 몰라요, 내가. 몰라도 키워드를 내가 뽑아내면 돼. 연기의 유해성, 뭐 여기 여기 독성.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연기의 유해성 독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피난장애 쓰면 안 돼요? 돼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답안은. 키워드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돼.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아시겠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보시고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고온 영역의 연기층 유동 현상. 그럼 연기층이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이 있다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을 공부한 적이 없어. 그죠?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2교시 문제가 특히나 이걸 손을 안 대면 안 돼. 뭐가 나왔어요? 손 빼야 될 것들, 내가 전혀 손을 못 대는 것들이 뭐야? 5번.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4번. 잘 모르겠어. 3번도 잘 모르면 안 돼. 3번도 잘 모르면 안 돼요. 2번은 그래도 쓸 수 있겠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야. 4번하고 5번은 손을 못 댔을 거예요.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뭐 5번을 썼겠죠. 근데 우리가 소방길사가 되기 전에 소방길사가 자재검수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 일반 감리가 자재검수를 소방길사가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일반 감리도 못 쓴다고요, 자재검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댈 수 있는 거는 1, 2, 3, 6번이야. 대부분이 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1번 문제가 이런 게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한번 보시죠. 고온 영역의 연기층 유동.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내가 가져와야 된다고. 가져와야 된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 이거 생각 이거 나시나요? 이거? 이건 생각나시죠? 그럼 여기는 이제 화염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연기 영역이란 말이에요. 연기 영역. 그러면 연기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낮아지네요. 그죠? 온기 낮아져요. 그러면 뭐 여기가 이제 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가 층이 있을 수도 있고 잘 몰라 그건. 어쨌든 이게 고온인지 저온인지. 근데 연기도 온도가 있구나. 달라지는구나. 그걸 이제 알고. 자, 화재플룸. 여기까지가 이제 화염 영역이에요. 화염. 그죠?
여기가 이제 연기 영역이고, 그러면 여기와 뭐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뭐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좀 크게 그렸을 때 이제 화재가 나고,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부력 플럼이죠. 여기가 실링 제트 플로우. 그러니까 여기 답안에서는 이 실링 제트 플로우까지도 고온 영역으로 본 거예요. 이 답안에선. 그럼 여기도 고온 영역, 여기도 고온 영역이죠. 그러면 이 부력 플럼 영역에서는 어떻게 유동해요? 위로, 수직으로. 실링 제트 플로우는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우리 유동이 어떻게 되냐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상승한다. 어떻게 상승하냐? 온도차, 밀도차, 그 다음에 압력차.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 이거를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아까 여기 동그라미 얘기했죠. 동그라미. 여기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 이 문자로 하면은 더 시인성이 좋지 않을까. 메커니즘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뭐다? 연기가 상승한다. 요거 써주고 밑에 써주면 더 답안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식 알고 있으면은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천장 제트 흐름, 실링 제트 플로우. 이제 올라와서 땅 부딪혀서 옆으로 기류가 빠르게 이동하는 유동 현상이 발생한다. 뭐 요거는 몰라도 되죠. 여기선 답안에선. 근데 알면 써주면 좋고 몰라도 되고. 어쨌든 유동이 부력 플럼에 의해서 상승했다가 부딪혀서 수평으로 이동한다. 흐름이. 이제 그런 과정이 고온 영역에서 유동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저온 영역인데, 저온 영역 어디 갔어?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 화재공학 원론에 있어요. 화재공학 원론에. 환기구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서 요거는 이제 누설 틈새예요. 누설 틈새. 누설 틈새. 환기구가 없는 경우. 그러면 아까 부력 플럼에 의해서 올라와서 옆으로 가죠. 실링 제트 플로우가. 이제 고온 영역에선. 그럼 쭉 가요. 막 여기 이제 제한 경계가 있고 타고 막 가 이렇게. 그냥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부딪혀서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연기층이. 그래서 이 연기층과 밑에 연기층이 고온 영역과 저온 영역으로 나눠지더라. 고온은 일로 가고 저온은 부딪혀서 일로 가고. 환기구가 없는 부분에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연기의 운동 에너지에 자발적으로 되돌아온다.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가다가 부딪혀서 자발적으로 되돌아온다. 환기구가 없는 경우. 환기구가 있는 경우는 여기 계층화된 연기층이라고 말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계층화된 연기층. 그러니까 여기는 연기층이에요. 여기는 청결층, 공기층. 그래서 갔다가 땅 부딪혀서 오는 여기까지도 이제 연기층이에요, 다. 근데 그 연기층이, 계층화된 연기층이 형성되는데 천장 제트 흐름뿐만 아니라 저온 바닥 제트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장 제트 흐름 우리가 이건 했잖아요.
근데 저온바닥 제트까지 나타난다. 저온바닥 제트. 그리고 요 출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경계면은 더 낮아진다. 출구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게 이제 출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연기층과 거의 중성대예요, 중성대. 요 출구 높이에 거의 중성대예요, 요 높이가. 근데 만약에 출구가 작다, 그럼 중성대가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온 영역은 화염 쪽으로 이동한다. 화염. 실링제트는 화염에서 먼 쪽, 저온은 화염 쪽. 그래서 연기량이 급격히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보통 아마 이렇게 답안을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상승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온. 그죠? 그렇다고 뭐 틀린 건 아닌데 어쨌든 유동이잖아요. 유동. 연기가 갔다가 바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재 나는 거 보면 연기가 천장 타고 막 가요. 그러다가 부딪히면 위에는 가는데 밑에는 오거든요. 유동 현상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하여튼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요 천장 제트 흐름 말고 바닥 제트 흐름.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 거죠. 키워드. 천장 제트 흐름, 저온 바닥 제트 흐름. 반대 방향. 그래서 요 개념을 이 출제자가 알고 있느냐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실린제트 플로우만 배웠단 말이에요. 실린제트 플로우. 근데 갑자기 저온 영역이 딱 나온 거야. 당황스럽죠. 자, 2번. 저는 2번 문제 참 할 말이 많아요. 이번 문제. 자, 문제를 한번 해석을 좀 해보죠. 문제를.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계 프로그램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 프로그램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유효성 확인 물어봤나요? 설계 프로그램 유효성 확인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소화시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뭐 물어봤어요? 딱 찍어가지고 구성 요건을 설명하라. 구성 요건 설명하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답안에 구성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돼. 출제자가 유효성 확인 물어봤어요? 방출 면역 시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답안은 어떻게 했어요? 기계적이죠, 아주. 구성 요건, 유효성 확인, 소화시험. 기계적. 여러분들 암기한 거 뽐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해줘야지, 설명. 평상시에 고민을 하지 않은 답안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출제자, 답안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고민했구나. 안 했구나. 그럼 유효성 확인, 아무리 잘 써도 한 9점. 이렇게 뿐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채점자들. 그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된다. 개념을 볼게요, 개념. 이 설계 프로그램이란 게 뭐예요, 그럼? 설계 프로그램.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계하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를 인정받아야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개발자야. 인정해주세요.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유효성 확인하고 소화 시험을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설계 프로그램의 구성 요건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신뢰성 평가 시 이제 구성 요건에 대한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우리는 소화 성능 시험을 하잖아요. 그게 유효성 확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스계 소화 성능 시험 시의 구성 요건에 대한 전체적인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소화 시험을 하는데 이 소화 시험이 이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100% 신뢰할 수 있게 하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설계 프로그램 구성 요건을 보면 저는 이걸 우리 소화 설비 시스템 있죠. 시스템을 구분을 한번 줘봤어요. 이 구성 요건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저장 용기에 대한 이제 내용. 그 다음에 배관에서 이런 요건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연결 배관. 전체 거의 뭐 배관 관련된 거죠. 근데 키워드를 이제 뽑자면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 그 다음 마지막에 아이고, 어디 갔어? 뒤에 보면 방출 시간까지. 이거 보면은 그 구성도가 생각나나요? 저장 연기서부터 해가지고 집합관 통해서 선택 밸브 통해서 배관 쭉 타고 올라가서 화재실로 가는, 연결 배관 통해서 헤드까지 가는 이 구성 요건이 가스계 소화 설비의 어떤 그 전반적인 이걸 만족해라 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해라.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소화 시험은 과연 이 모든 조건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구성 요건은 쭉 보면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서 제가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찾은 거는 이 배관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배관비. 국내에서는 이 배관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거의. 배관비가 뭐냐? 말 그대로 저장 용기 약재 최적 있죠. 약재량이 있고 그 배관에 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예요, 비. 용기의 최적과, 용기 최적이라고 하면 약재의 최적이죠. 그래서 CO2는 액상이죠. 할로겐 화합물 액상이죠. 불활성 기체는 가스죠. 그러니까 저장 용기 최적으로 하고 약재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근데 국내에서 이 설계 프로그램 요걸 인정받을 때 이 최대 배관비를 너무 크게 적용을 받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그 프로그램은 139m인가? 까지도 인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장용기 저장용기실에서 139m까지 올라가서 그 화재실까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내가 소화 설비를 설계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용기에서 139m는 몇 층이에요, 도대체? 120m가 넘어가면 고층인데 30층 이상이잖아요. 네? 30층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 30층까지 약재를 올릴 수 있나? 약재의 충전 압력으로. 어렵겠죠. 어렵다기보다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설계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 내가 개발한 설계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관비가 크다라고 하면은 요게 큰 거죠. 배관의 최적이 큰 거죠. 그럼 배관의 최적이 크면 만약에 배관비가 100이에요, 100. 100으로 인정받았어.
그러면 저장 용계에 있는 약재가 배관 채우는데 시간 다 가. 방출 돼요? 물론 되겠죠. 이건 액상이니까. 액상이 채워지는 시간이니까 방출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일한 설계 농도라고 했어요. 화재실의 균일한 설계 농도. 방출 시간 이런 거 다 만족해요. 만족하는데 균일한 설계 농도가 나오느냐. 배관비가 크기 때문에 배관에서 이상 흐름이 있다. 이상. 기상과 액상의 흐름이 존재한다. 배관에서 액상의 흐름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상과 액상이 존재하면 그 배관에서의 흐름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할 수가 없다고. 이걸 계산 못해요. 여러분도 그 난방 할 때 난방이 잘 안 되면 뭐예요? 에어 찼다 그러죠. 에어 찼다고 하잖아요. 이게 배관에서 막 그 액상이 이렇게 꽉 차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기상이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균일하게 가서 화재실에 도달할까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관 수직 높이. 국내의 경우 저장 용기와 말단까지 최대 50m로 하고 있다. 그 설계 프로그램 인정받은 거 보면 50m까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50m면은 한 15층? 뭐 16층? 그죠?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 고압식은 이렇게 저장하고, 너무 먼 경우 배관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배관 길이를 제한하고 배관 그 구경을 제한하는 배관비, 그 약재 최적이죠. 이걸 제한하는 이유는 다 이상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상과 액상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액상만 가야 되는데, 그럼 뭐다? 균일한 설계 농도 확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할로겐암을 80%, 배관비 80%. 1301 할 때 80% NFPA에서는 80%까지 제한한다고 배웠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배관비 80%까지 제한을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때문인 거예요. 이상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 그림 보셨나요? 이거 실린더랑 헤드 방사 그래프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네? 얘는 실린더고 얘는 배관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배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화재실로 방사가 되는 구간이고, 우리가 방사 시간이라고 하면은 요 사이 시간이에요. 방출 시간 10초, 60초, 7분 하잖아요. 헤드에서부터 약재가 방사되면서 95% 이상이 나올 때까지를 계산하잖아요. 그게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구간. 근데 여기에 액상 기상이 혼재돼서 간다? 흐름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럼 뭐예요? 방출 시간도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활성 기체는 최대 80까지. 그래서 최대 배관비를 저렇게 좀 고려하자. 그 다음에 배관 수직 높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설계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거예요. 17.45, 30.5m. 짧죠, 우리나라보다. 왜? 액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관에서의 액상. 실제로
여러분들 가스게 터져가지고 불 껐다는 얘기 들었나요? 국내 소화 설비는요, 참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불을 끄기가 참 어려워요. 가스계 소화 설비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균일한 설계 농도 확보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밑에 고려사항 보면은 분사헤드 약제 방향 있죠. 여러분들 방출 시험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이제 시험실이에요. 시험실. 이제 평면도. 그러면 여기에다가 캔에다가 여러분들 그 콜라캔 있죠. 콜라캔. 요만한 통, 깡통. 여기다가 물을 요만큼 채우고 여기다가 이제 에네탄을 넣어요. 한 30cm인가 3cm인가 5cm인가 넣어. 그 다음에 불을 비춰. 이게 이제 그 캔 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헤드를 하나 넣고 여기다 차폐판을 놓거든요. 360도 헤드일 경우 여기다 놓고 180도 헤드일 경우 여기다 놔요. 헤드를. 360도, 180도가 뭐냐면 이제 천장에 이제 헤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사방팔방으로 방사되는 게 360도예요. 밑으로 방사되는 게 아니라 이 옆으로 둘레로 방사되는 게 360도 헤드라고요. 180도 헤드는 반만 되는 거겠죠? 벽에다 했으니까 이렇게 방사되는 거예요. 이렇게 360도 헤드를 가운데 놓고 여기다도 이제 여기 통을 하나 놔요. 얘가 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래서 차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재의 영향이 다이렉트로 닿지 않게 질식으로만 얘네들이 꺼지냐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닿냐면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구멍이 밑에 있어요. 약재 나오는 구멍이. 어떻게 나오는지 약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와, 이렇게 나와. 시험은 이렇게 하는데 헤드를 이렇게 설치해요. 그럼 얘가 질식소한데 이렇게 되면 약재의 냉각 효과가 가연물에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적은 약재로도 불을 끌 수가 있다라고 나와요. 테스트 해보면. 근데 균일한 설계 농도를 10분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약재량이 적어지니까. 불을 끌 수 있어요. 약재의 냉각 효과가 그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밑으로 뿌리면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재량이 줄어드니까 균일한 설계 농도 10분, CO2 20분 이상 신부화재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온도. 이 시험실의 경우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약재. 근데 아시겠지만 약재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하죠. 최대 충전 밀도라 해서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를 기준으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실제 현장에.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다는 지금 여기 현장에 30도야. 또는 10도예요. 그러면 물론 약간의 차이겠지만 균일한 설계 농도를 확보하는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설치하는 장소의 온도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테스트는 일률적으로 20도씨로 해요, 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 그 위에서 얘기한 구성 요건 요거랑은 조금 좀 차이가 있지만 고려사항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 써주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건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구성 요건을 써주고 나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뭐 찾아보면 더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배관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찝어줘야 돼요. 배관비랑 수직 높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자, 넘어갈게요. 야, 이것도 포베이 다이어그램.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 도표를 안다고 해도요, 이걸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게 확실히 안 서요. 이걸 설명하라고 하는데 도표를 그렸어. 그 다음에 뭐, 설명을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 마지막에 결론을.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자, 근데 이 포베이 다이어그램이 뭐냐. 얘는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정도, 이제 그거를 표로 그냥 표현해 준 거예요. 아, 이런 환경이면 부식이 일어나고, 이런 환경이면 부식이 안 일어난다. 상태도죠, 상태도. 여기 보면은 요게 핵심이에요. 양극 방식, 음극 방식, 부동태화 제법. 이 표에는 이게 없어요, 원래. 표에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부식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어떻게 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거죠. 이 표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먼저 부식력. 양극 반응, 에너드, 음극 반응, 캐소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극 반응에서 금속이 이제 이온화 되는 거죠. 이온화 돼서 전자가 나와서 이 전자가 음극 반응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나오고 물, 이제 OH가 나온다. OH. 그래서 부식이 된다. 어떻게 되냐? 자, 부식 조건을 보면 이제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글. 회로. 저렇게 써도 되고, 웬만하면 이런 거 하나씩 좀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3원 있잖아요, 3원. 여러분들. 요거. 저는 이런 거 많이 활용했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회로 구성, 전해질, 극성. 그래서 뭐다? 가운데가 부식이다.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부식이다. 그러면 역으로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으면 부식이 안 되네요. 그죠? 그게 대책인 거예요. 자, 금속 이온이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야. 부식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금속 이온이. 그러니까 계속 전자를 방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난다. 에너드 측에서 방출된 전자수와 캐소드에서 수용하는 전자수가 이때는 같다. 부식이 일어날 땐. 그래서 뭐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태역과 이제 불활성역, 부동태화 제법, 이게 도대체 뭐냐. 부동태화 제법을 먼저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에 콘크리트를 입힌단 말이에요.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이죠. 강알칼리성이에요, 강알칼리성. 여기 그래프 보세요. 부동태화 제법 방향이 어디예요? 방향이 어디예요? pH가 높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철근을 콘크리트로 감싸는 목적이 뭐예요? 철근 부식 방지예요. 구조적 안정성 유지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부식 방지다. 그게 부동태화 제법이에요. 철근을 강알칼리 환경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래야 부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부동태역은 뭐냐, 부동태역. 그림에서 그냥 단순히 표에서 보면 전위가 높아지네요. 그죠? 전위가 높아졌어요.
불활성력은 전위가 낮아졌죠. 이거는 피방식체의 전이에요. 피방식체 전이. 그러면 부동태역은 뭐냐? 금속 산화물, 금속 수산화물이 그 철 표면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지? 크롬 배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크롬이 첨가되어 있는 배관 있잖아요. 크롬을 왜 넣어요? 크롬을.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좀 높아요. 얘가 이온화 되는 걸 막아주는 거야. 지가 이온화 되면서. 그래서 얘가 이온화 되면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는 거죠. 철 이온화, 야, 너 철 이온화 너 되면 안 돼. 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이온화 경향이라 해가지고 표 있잖아요. 뭐 있어요?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그 다음에 준합수가 쭉 나가잖아요. 그럼 철보다 큰 애들을 배관에 섞는 거예요. 철보다 큰 애들, 얘가 이온화 경향이 제일 크거든요.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놈들을 배관에 섞어. 얘 이온화 되지 말라고. 그럼 크롬은 어디 들어가냐? 요 사이에 들어가요. 크롬이. 얘보다 이온화 경향이 아주 조금 더 높아. 그 얘가 이온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부식은 뭐다? 이온화예요. 방식은 뭐다? 이온화 방지. 부동태역은 얘네들이 금속 수산화물을 만들어가지고 표면을 덮는 거죠.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태역이 부동태 피막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철도 부식이 되지만 일정 부분, 일정 시간 지나면 부식이 더 이상 안 돼요.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부동태 현상을 나타내는 금속들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온화 경향이 높은 애들을 주로 이제 마그네슘하고 알륨, 아연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조금 소량 첨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극방식법과 부동태화 제법이 이제 부동태역으로 전위를 가져가는 거죠. 전위를 가져가고 알칼리성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양극방식은 주로 저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간단하게 좀 이렇게 뭐 이걸 그리자면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전이에요, 전이. 전이가 아니라 부식전류, 부식전류. 얘가 전이. 양극 방식은 전위를 높여준다 했어요. 전위를 높여주면 부식이 더 일어나. 네? 여기 부식 전류가 평상시엔 여기인데 내가 양극 방식을 써가지고 양극 방식이 부식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부식 속도를 엄청 더디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여기로 가야 돼. 이게 부식 전류를 낮추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전위를 유지를 해야 돼. 양극 방식이란 게.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로 가려면 한번 부식 전류가 왕창 발생했다가 여기로 가야 돼요. 요게 좀 단점이에요. 양극 방식법은. 그 다음에 부동태화 제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방법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불활성역은 뭐냐? 금속이 열역학적으로 안정, 용해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럼 그 그래프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위를 낮췄죠. 전위를 낮췄어요. 그래프 보면.
그러니까 희생양극법과 외부전환법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희생양극법과 외부전환법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전기 방식 할 때? 전기 방식이 이 방법이에요. 전기 방식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냐를 물어본 거야. 이거를 알고 있냐. 이게 불활성역이고 부동태역인데 이걸 알고 있느냐. 희생양극은 뭐예요? 이게 배관 P 방식체고 여기 얘를 연결한 거잖아요. 전기적으로. 외부 전원은 여기다 이제 전원을 연결한 거죠. 얘가 이온이 되는 걸 막는 거잖아요. 이리로 전류가 흘러서 방식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얘보다 전위가 높은 거죠. 얘가 전위가 낮은 거예요. 전위를 낮추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얘를 연결해가지고. 근데 하나는 희생양극법. 얘보다 전위가 높은 거를 그냥 전선을 연결한 거고, 외부 전압법은 여기다 전압을 인가한 거죠. 인위적으로. 계속 전류가 흐르게. 야, 넌 이온화되면 안 돼. 너가 이온화돼서 얘를 좀 도와줘. 하는 거예요. 그게 불활성역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문제가 출제자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 방식법을 쓰라고 했으면 다 썼을 거야. 그죠? 전기 방식법 공부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쓸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보고 전기 방식법까지 내가 이거 끌고 갈 수 있느냐? 어려울 거예요. 자, 4번. 참, 이런 걸 문제를 내고 그래. 에? 도대체 왜 이런 걸 문제 내는 거야? 이게 뭐,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라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이걸 이제 해야 돼요. 예? 기준이 이 법이 이제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알면 쓰는 거고, 모르면 못 쓰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피난 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가연성 외장재가 들어갔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나라에서 좀 보조를 해줄 테니까 신청해서 이거 빨리 설치해라.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뭐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런 건 이제 버리세요.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이거?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양도 많아. 자, 감리, 자재, 검수. 요즘에 보면은 이 감리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감리 문제가. 이게 보니까 124회 때 감리자 지정 대상과 감리 업무 뭐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기출됐고, 25회 때는 감리 업무, 그 다음에 시방서와 설계도서 상의 시 적용 우선순위. 그죠? 감리 시 적용 우선순위. 그 다음에 상주공사 책임감리원이 하루 이상 이탈 시에 업무 대행자의 자격이 뭐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뭘 나올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근데 지금 자재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재. 그 감리 업무 중에 우리가 적법성, 적합성 이제 업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근데 보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이제. 근데 뭘 물어볼 거냐? 현장 검측. 예전에도 한번 기출됐거든요, 현장 검측.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고, 또 나올 게 현장 검측밖에 없더라고. 현장 검측 어떻게 하냐?
자재 검수는 요거는 그 소방공사 그 감리 업무 절차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아실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개별적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검측 업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내가 뭐 합격권에 있다 하면은 보시고, 아직 합격권이 아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요, 그냥 퍽 버리세요. 이런 거 과감하게. 이거 한번 해놨잖아요. 뒤에 가면 이거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못 외워요. 소방길수사도 이거 못 외워. 근데 이걸 내가 이게 나올지 말지 모르는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여기다 시간을 투자한다?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소방길수사가 되면 그때 봐도 돼요. 이런 문제는. 아시겠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제는 좀 검측적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보면은, 간단히 보면, 자재를 받았어요. 우리 검수해줘. 그럼 자재 검수해가지고, 적합해, 써. 적합하지 않으면 반출하고. 그 내용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너 쓰면서 관리 잘해. 감리자는, 나 지켜보고 있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현장 반입하고, 공장에서, 현장 물품이 아닌 거, 공장에서 오는 거 공장 검수하고, 이렇게 내용이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기본 문제 하나 뚝 던져준 것 같아. 이거 때 너무 문제가 어려우니까 야 이거라도 풀어라 한번 던져준 그런 느낌이에요. 문제가. 정전기 대전현상, 뭐 위험성, 방지 대책, 이것도 우리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차별화를 어떻게 하냐가 또 중요하죠. 남들보다 잘 받아야 되니까. 그 답안을 보면 저도 다 표예요, 표. 그죠? 답안이 다 표로 돼 있어. 대전현상은 뭐가 대전현상이냐? 발생하는 전화량이 완화되는 전화량보다 많아야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차곡차곡. 이게 대전이다. 이게 대전이에요. 정전기는 어때요?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방전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용량이 작으면. 예전에 이거 기출됐죠. 정전기 대전을 고체, 액체, 기체 대전으로 분리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내가 답안 쓸 때 정전기 대전 문제가 나왔어요. 세팅 해놓는 거야, 이렇게 표로. 활용하는 거죠, 이런 때. 정전기 문제 또 나왔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전현상, 뭐 압박, 유비, 유적충 뭐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간단하고. 내가 밑에를 몰라도. 그죠?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그 채점관들이 이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한 번 더 이 사람이 생각을 했구나. 표는 작지만, 양은 작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옆에도 대전상 이렇게 쭉 써놨잖아요. 요거를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대전상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마찰, 그죠? 박리, 분리, 장력에 의해서. 구동속도, 뭐예요? 분리속도잖아요. 분리속도. 비벼서 분리되냐, 계속 눌린 상태에서 분리되냐, 뭐 이런 거죠. 또 액체도 마찰 있죠. 흐르는 거. 기체도 마찰은 다 있네. 고액기 다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이런 대전 현상이 있고, 자, 문제를 다시 볼게요. 정전기 대전 현상이라고 했어요. 물어본 게. 종류는 안 물어봤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쓸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합격할 때쯤 되잖아요. 쓸 게 너무 많아서 나 뭘 버려야 되지? 막 생각해. 버려야 돼. 답안을 되게 심플하게 만들고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니까. 채점과 눈에. 저는 계속 버렸어요. 아,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써, 그냥. 답안에.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만 쓰면 돼, 위에 표만. 대전 현상을 물어봤잖아요. 위에 거만 쓰는 거예요, 위에 거만. 그 다음에 정전기 위험성. 요것도 이제 세팅을 해놓는 거죠. 폭발, 뭐 전격, 생산장애 해서 그냥 난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왜냐면 뭐 워낙 자주 나오고 하니까. 또 하나 이제 넣자면은 뭘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이거. 연소범위. 연소범위, 폭발범위 같잖아요? 좀 뭔가 휑하다. 아, 나 그림 하나 넣고 싶어. 그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전격, 그 다음에 생산장애, 뭐 역학현상과 방전현상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대책. 이것도 뭐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 거죠. 저는 앞글자 따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도전체 접, 유, 정. 앞글자 땄어요. 접지, 유속 제한, 정치 시간, 접유정. 부도체는 제대가, 제전기, 대전 방지제, 가습, 제대가. 그 다음에 인체대전, 화복대. 그냥 앞글자 따서 외운 거예요. 접유전, 제대가, 화복대, 방지대책. 그래서 필요한 것만 여기서 내가 또 뜯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좀 디테일하게 문제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쓸 수도 있고 저걸 쓸 수도 있잖아요. 이걸 빼고 저걸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다 넣었어요. 정전기 방지 개념을 먼저 보면 개념. 고유저항이 10의 9승. 10의 9승이면 절연체. 미만이면 도체. 주로 정전기가 어디 대전 충전돼요, 이게? 플라스틱, 니트류 있죠, 니트. 니트 요런 섬유 하나하나가 다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이런 재질이. 그래서 겨울에 되면 막 다다다닥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요거 10의 9승이 기준이다. 10의 9승. 그러면 방제 대책은 뭐다? 10의 9승 이하로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도체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르게. 가다가 이게 잘 흐르지 않고 딱 걸리면 이제 충전되니까 잘 흐르게 그냥 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는 이렇게 한다. 보통 10의 3승 옴 미만으로 하죠. 우리 접지할 때 배웠죠. 그 다음에 배관의 액체 유속. 요거는 액체 대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액체 대전. 대전량은 유속에 비례하고 좀 저항률이 저 정도면은 7m/s 이하로 하고 비수용성 액체 물이 안 녹는 거죠. 그다음 폭발 위험성 있는 에테르나 뭐 이氧화탄소는 1 이렇게 한다. 그다음 정치 시간 요게 좀 개념 잡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지를 했어요. 그 대전체에다 접지를 했어.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충전되고 되다가 한번 방전이 딱 되죠. 거기를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방전될 때까지를 정치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요. 요 Q가 이제 발생 전하량이죠. 얼만큼 발생됐는지. 초기 비해서 이렇게 발생되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연소속도랑 똑같잖아요. 구성이. 그잖아요? V는
C 곱하기 자연로그 RT분의 2 똑같잖아요. 근데 요게 타우가 이제 표면 저항체냐 최적 저항체냐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되는데 굳이 이건 몰라도 돼요. 밑에는. 응? 밑에는 몰라도 되고 얘가 그냥 시정수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좀 허전해. 뭔가 넣고 싶어. 표로. 여기가 대전, 여기가 시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전되는 양이 감소한다. 이 식을 보고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식만 외워서 띡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요 T하고 Q하고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응? Q하고 요 T하고 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걸 반비례죠. 이렇게 반비례잖아요, 이거. 얘는 원래 비례인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역의 관계인데 자연 로그가 있단 말이죠. 로그처럼 반비례한다. 로그처럼. 그러니까 얘가 정체 시간이니까 이 시간과 대전량과의 관계를 내가 좀 더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식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각적으로 답안에. 그 다음에 뭐 부도체 대전 방지 요거는 그냥 외워야죠. 뭐 제전기 전자방 대전 방지제. 그러니까 섬유류 옷에다가 인체 대전 안 되게 도전성 물질을 넣는 거죠. 여기는 이제 기름에다 넣은 거죠. 백동유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어도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가습. 그 다음에 요건 인체 방전. 마찬가지. 대전 방지화. 대전 방지포 옷. 손목 접지대. 여러분들 러닝머신 할 때 왜 이거 접지대 안 하면 어때요? 막 따끔따끔 하잖아요. 막 정전기 못 느끼셨나요? 러닝머신 하면서 이 벨트 있죠, 벨트. 벨트가 돌아가면서 계속 대전돼요. 그 접지대를 차는 이유가 계속 대전되다가 나한테 막 방전되거든요. 따끔따끔해요. 막 러닝머신 타다 보면. 이거 다 그거예요. 나의 몸에 있는 충전되어 있는 전화를 다 빼주는 거죠. 일로. 내 몸에 방전되지 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전자제품 만들 때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이거 보셨죠, 요건. 이거 다 그런 거예요. 또 대전 방지화, 옷 마찬가지로. 도전성 섬유 재질을 도전성을 만드는 거지. 나 자체를. 그러면 내가 이걸 몰라도 이거 알았잖아요. 도전성을 높이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써주면 돼요. 내가 이걸 몰라. 대전 방지화, 옷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대전 안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도체화 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도체도 마찬가지. 아까 부도체도 도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전기 방지 대책이 아까 말했잖아요. 10의 구승 이하로 도체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만 하나만 잘 갖고 있어도요, 뒤에 있는 내용 암기량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근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에 이렇게 있으니까 외워야지. 접유점, 제대각, 하복대 막 앞글자도 다 외워. 근데 그걸 외우더라도 그 원리는 알고 외우라는 거죠. 원리는. 그러면 암기량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확연히. 설령 내가 시험장에서 이걸 까먹었어. 그러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쓰다 보면 생각나요. 또 이게 희한하게. 쓰다 보면.